저희는 이게 발생하자마자부터 3월 말 4월 초 안에 끝난다. 코스피는 중기 정도까지는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가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중동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미국이 원해서 끝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을 트리거 포인트라 보고 있고, 유가는 $100 넘어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림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하우스를 바꿀 겁니다. 재밌는 그림이 빨간색 요 박스가 20% 정도 조정받았을 텐데, 이때도 경기 선행 지수가 최소한 둔화되는 국면에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선행 EPS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 급락은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에서 금융 투자의 매도 전환이 좀 충격파가 컸던 거고, 총 이야기도 반도체는 계속 사야죠. 반도체는 뭐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새해 진짜. 인사를 3월이지만 너무 드려야 할 것 같은. 이제 봄이 되고 있는데 네,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십시오. 네. 뭐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이야기야 할 수 네, 있지만 요즘에 이 이야기를 빼놓고 또 증시를 그렇죠. 파악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네.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이게 발생하자마자부터 딱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최지영 연구원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선을 그어줘 버려서 저희는 3월 말 4월 초 안에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네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4주 5주 내에 끝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전방위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든 게 중국을 향하고 있죠. 베네수엘라도 중국 원유 수출이 많았고, 이란도 대부분 수출이 중국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제재를 풀었다는 거는 그동안 중국한테만 굉장히 싸게 공급했던 것들을 허들을 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공급하는 게. 그래서 3월 31일 날이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했잖아요.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라고 압박할 거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희는 3월 말 4월 초쯤에 끝날 수 있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전에도 트럼프도 관세 정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린란드 사태 때 보여줬던 거는, 명확하게 보여준 건 미국채 10년물 4.3 거기만 가면은 무조건 타코. 이번에는 유가 $100 라는 것들 명확하게 보여줘서 저희는 일시적으로 $100를 또 넘나드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고착화되긴 어렵고, 이제 트럼프도 자꾸 발을 빼고 싶어 하는데 아마 3월 말 4월 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에 대한 거는 지금 딱 보니까 WTI가 $90이긴 한데, 이 WTI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크기보다는 투기적인 거래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건데,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유가가 잘 안 빠지긴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 거래가 되니까. 둘 중에 어떤 가격이 오르냐에 대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각도기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우리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유가를 볼 때. 맞는 건 모르겠고요. 그래도 주식 차원에서. 네, 주식 차원에서 보면은 WTI죠. 저는 WTI가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잘 보면은 $120 뭐 갈 때 119가 갔었어요. 119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두바이보다 높았어요. 그땐 더 높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워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WTI가 중요한 것 같고, 실질적인 경제적 임팩트는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바이유가, 한국은 두바이유 70%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래서 WTI가 워낙 상용되기는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시장의 심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바이유보다 보통은 낮기 마련인데 이게 튀기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유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도 유가 WTI가 너무 튀어가지고 시장이 불안했던 거지, 그 정도 흐름이 아니었다라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유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25년 4월 달 관세 때요? 때랑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때 관세 부과하면
글로벌 교육이 망가지고 안 좋아지고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서 제일 취약할 거야. 그렇죠. 그 걱정이 있었긴 했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게 확인되면서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100달러가 지속되면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근데 거꾸로 하면은 이 상황이 한 달 전후로 해서 마무리되면이라고 하면은 전혀 반대되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두바이유는 100몇 엄청 높고 WTI는 낮은데 결국은 이것도 저도 이게 아비트라지가 쉽게 오지는 못한다고 보는데 기름이라는 건 운송비가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딘가에서 만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는 높은 두바이유가 WTI에 붙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당연히 이 뷰라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3월 말 4월 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그 종료 분위기가 들어오면은 WTI는 70달러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바이도 당연히 그걸 따라가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월 말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게 이벤트인 건 저도 인정을 하시는데 중국 입장에서 어떤 카드가 있는 거냐. 이란을 이렇게 미국 편으로 편이라고 좀 그렇고 미국의 말을 듣게 만드는 무슨 수단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그거는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어느 정도 뭐라 그러죠? 만족할 수준의 수입량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면 그냥 트럼프는 끝낼 거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란은 근데 이란이 안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호르무즈를 계속 봉쇄할 거야.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지금 이란의 스탠스는 지금 뭐 뉴스나 그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미사일 날리는 대수나 드론 날리는 대수가 현저히 그건 줄어들었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만 떠나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이쪽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이 떠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대화가 있다면 저는 이란도 만족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공격만 멈추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막으면 막을수록 자기네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고 중국 차트에 있던데 맞아요. 보여주세요. 요거 드론이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그림인데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맞아요. 이게 드론 공격 빈도랑 미사일 공격 빈도인데요. 첫날하고 지금 현재랑 거의 현재의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어떤 데서는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그래서 이거 본다면은 공격력 자체가 많이 현저히 떨어졌고 지금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 최영희 연구원이 말하는 거는 중국은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유가 원유도 막히고 이란 원유도 막히고 러시아에 들어오는 원유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뭐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좀 마무리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워낙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알 수가 거죠.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또 이제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예상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 4월 초쯤 마무리됐을 때와 그거보다 길어졌을 때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에 따른 증시 상황,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단기 저번 주에 끝났으면 전혀 상관없이 시장은 바로 치고 올라갔을 거라 봤던 거고요. 한 달 전후, 4월 전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된다면 저희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임팩트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그 독보적인 상승을 주도했던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굉장히 충격 파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코스피는 중기 정도까지는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로 가면 좀 심각해지죠. 저희가 보는 중기로 가는 흐름은 첫 번째는 사우디가 참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중동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원해서 끝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을 그게 저희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100달러 넘어가고 거기서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림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하우스비를 바꿀 겁니다. 이게 2달, 3달 넘어가게 된다면 하우스비를 바꿀 수밖에 없죠. 저희가 보는 것은 원유 하나가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유가 오르면 비료값도 오르고 그로 인해서 축산물, 농산물 다 오르고 기업들이 비용 부담도 커지고 이래서 저희가 원래 그렸던 그림이 다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열어놓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아직까지 낮게 보고 있고 그러지 않고서야 네.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갈 예,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대로 갈 거고 코스피는 그런 불확실성을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아까 윤주 센터에도 평론가님 비슷한 보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20% 전후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재밌는 그림이 빨간색 요 박스가 20% 정도 조정받았을 텐데 이때도 경기 선행 지수가 최소한 둔화되는 국면에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선의 EPS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는 펀더멘털 대비 되게 언더슈팅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쟁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뭐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또 한 번 출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급락은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에서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좀 충격파가 컸던 거고 그 충격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진이 있다면 저희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국 에너지 얘기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중국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또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일수록 중국이 식량이랑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근본 포인트를 절대 미국에 의존할 리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네. 그런 질문을 되게 만날 때마다 드리는데 네, 네, 네. 중국을 멀리서 보는 분들은 그걸 된다라고 하고 중국에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안 된다고 얘기한단 네,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하우스피는 어떻게 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진영 연구원은 네. 지금 중국의 상황에서는 이 사태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걸 다 건드려 놓은 상황에서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네.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안 좋고 그랬던 것들 그래도 버텼던 거잖아요. 네. 지금 PPI가 플러스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중국 보는 분들은 지금 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경기가 나빴던 거라 물가가 네. 올라가야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경기가 좋을 때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건가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네. 아, 그거를 피해야 된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의 첫 해 원년인데 네. 얘네 이 상황 외부 상황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 안 그래도 경제 성장을 좀 목표치를 낮췄는데. 이번에 낮췄죠. 0.5 네. bp, 50bp에. 예. 그랬는데 이거를 우겨서 더 나빠지게 만든다?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진영 연구원은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사는 걸로. 네, 받아들이는 걸로. 그러면은 미국 에너지 산다는 얘기는 결국 LNG를 사거나 네. 원유를 사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없었던 배를 결국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중국이 자기 걸 수입하면서 한국 배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조선 배가 미국으로 가는 이건 또 어떻게 돼요? 그 지정학적으로 그 되게 미국이 싫어했던 건데. 그렇죠. 되게 싫어했는데 아마 네. 미국의 요청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네. 그냥 한국에 중국 배가 그냥 갈 수 있는 걸로 갈수 자기네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네, 거는. 네. 아, 그리고 아니면 그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네.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국에 뭐 중국 배 오지 마 이랬는데 네. 그 정도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자기네들 걸 파는데 마다할 일 없고 그러니까 한국 배 써서 수출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3월, 4월 지나면서는 좀 좋아지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센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케빈 허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던데, 아, 그렇지. 네, 저는 저번에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그림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케빈 허시 통화 정책 스탠스예요. 네. 위에 있으면은 매파, 밑에 있으면 비둘기파거든요. 부시 공화당 비둘기, 오바마 민주당 매, 트럼프 공화당 비둘기, 바이든 민주당 매. 정치 색깔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통화 정책 스탠스를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트럼프가 지명했지. 진짜 이 사람이 골수 매파적이면은 지명을 안 했을 거란 얘기를 해서 저는 거꾸로 윤석열 선생님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계속 매일 나오는 게 자사주소가 이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시장이 조금 호재가 될 수 있고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1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고 하면서 실적 전망이 또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선행 EPS가 627, 6,270이 10배인데 6,500 그 이상으로 PL 10배가 올라가 버려서 저희는 그것만 따져도 저희는 타겟을 7,500으로 올렸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반전 트리거가 근데 사실 워시가 지금 원래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스케줄로는 이번 주나 맞습니다. 저번 주에 청문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못 하고 되는 거죠. 있잖아요. 네, 못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빨리 청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신다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지금 한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지금까지는 지금 거의 지금 상원의원 한 명이 될것 끝까지 같은데. 막 네.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그런 뷰가 여기 트리거가 있으려면 그 뷰가 있나요? 있어야 되니까. 네네, 알려주시면 좋죠.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이거는 그렇고. 왜냐면은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반대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언급드리기 어려운데 네. 일단은 청문회를 하면 음. 잠깐 불안해하겠죠. 사람들이. 무슨 말할지 모르니까. 네. 네. 근데 발언을 하면서 저는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완화되고 그때랑 맞물리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 시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그치, 또 톤다운되고 미국도 중국이랑 만나고. 네, 만나고 청문회하고 실적도 실적 나오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다음 주만 잘 버티면 시장은 좀 턴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는 조정이지 여기서 파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까요라는 질문을 사실 일부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제가 지금 중요하죠. 부장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제가 2부에 드렸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당장 3, 4월을 좀 긍정적으로 네네네네. 봐주고 네. 계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듯한 어느 정도 네. 변동성이 네. 오르락내리락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주식 비중이 많은데 이번 하락을 그대로 흡수했다. 네. 그냥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가격에서 팔았다 샀다 네, 하는 위치에 건, 따라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은 둘째 날 오전에 파셨어요. 첫째 날 7% 하락하고 둘째 날 오전에 팔아서 네.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난 피했어. 근데 최근 들어서 큰일 났어요. 다시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세가 좋았던 전자, 닉스, 자동차 뭐 이런 애들은 다 가격이 비싸졌어. 그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샀다 팔았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는 좀 버티면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는 구간이고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현금이 있으신 네. 분들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밀리면 더 사는 피라미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 사면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보고는 잘 못 삽니다. 전자 그렇게 22만 원, 23만 원대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손이 또 안 나가죠. 19만 원, 18만 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5% 사시고 100%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좀 밀리면 10% 사시고 더 밀리면 15% 사고 더 밀리면 30%. 사더라도 뭘 사야 될지도 좀 고민해봐야 일단은 되는데 뭐 업종 이야기도 좀 반도체는 계속 사야죠. 반도체는 뭐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 좀 갔다가 좀 쉬었던 자동차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뭐 업종을 정해주기 뭐 정해두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잘 보셔가지고 차트를 보셔서 51선 지지력 테스트하는 애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다시 잘 갑니다. 51선을 좀 잘 다지고 네. 고개를 드는 네. 아, 대표적으로 뭐 전자, 닉스 이런 애들 대표적인 대부분이에요. 최근 잘 올라왔던 애들. 51선은 51, 201선은 보통 해외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추세가 안 무너진 상황에서는 계속 51선을 타고 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그리고 제가 예상보다는 조금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거는 대표적인 성장주인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요? 내가 눈여겨봤던 이유는 최근 흐름을 보면은 금융주 6개월 쉬다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지금 인터넷이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쉬고 있어서 지금 채권금리가 좀 안정되면 저는 좀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줬으면 좋겠는 업종이긴 맞습니다. 해요. 인터넷 제발.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어딜 가든 질문 안 하는 업종이거든요. 인터넷하고. 인터넷이 워낙 그렇죠.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했던 자동차가 날아갔고
아무도 관심권에 잊혀졌던 금융주가 또 한번 레벨업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도 한번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26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은 네. 주신 것 중에 이제 영업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을 가지고 약간 업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요게 가장 펀더멘탈한 이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 가지고 4월부터 장 변화할 때 하자 이런 뜻으로 넣으신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EPS를 가지고 타겟을 정하다 보니까 계속 후행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센터님이랑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섹터 애널리스트를 모두 전 섹터를 커버를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각각이 이번 실적 전망에서 실적 시즌에서 얼마나 올릴 수 있냐라는 것들에서 의류 30%, 증권, 유틸리티,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 연간 순이익 전망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를 서베이를 한 거고요. 이거를 순이익 비중으로 감안을 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라나 봤더니 한 13.8%, 14% 가까이 올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실적이 반영을 했고 EPS 추정이 반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린 거는 PR이 반도체 PR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5.74배거든요 지금이. 과거 반도체 업사이클의 중간값이 9배까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은 좀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비싸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는 15.4배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정받으면서 13배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는 16배까지 갈 수 있다. 최근 3차 상품 개정안까지 통과되고 주주 친화 정책들이 더 강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익 전망 레벨업과 그리고 반도체 실적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업종 실적이 16배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는 함정인 레벨은 7,450, 7,500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 정도 타깃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혹시 4,963이 하단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현재. 5,000에서 7,500. 네.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래도 네. 하단 근처인 거네요. 오히려 지금. 지금은 하단 근처라고 보는 거죠. 언더슈팅이 나와도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5천이 깨진다는 건 8배 미치란 얘기예요. 8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야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 유가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적의 기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 이번 구간에서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